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 보좌진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벌금 총 2,400만 원을,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400만 원, 나머지 의원들은 150만 원으로 모두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으면서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진 않았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오늘 패스트트랙 사건 1심 내용과 계속되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을 자세히 다뤄봅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KBS 시사 프로그램 더 보다에서 AI 혁명과 이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 질서를 집중 조명한 성민수 KBS 기자 만나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기흥 대변인님은 네. 새로 또 대변인 되신 다음에 이게 머리를 살짝 내리고 좀 젊어지려고 지금 좀 애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애쓰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 분장을 안 받아서 머리가 본의 아니게 착해진. 네. 그렇군요. 분장을 받으면 힘을 안 준 거군요. 아, 그렇죠. 힘을 안 준 거. 제가 힘이 안 들어간 머리. 힘이 안 들어간 머리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머리입니다. 네. 2019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법안을 지정할지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 벌이다가 급기야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당시 뭐 동물국회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자, 판결 얘기하기 전에요. 김수민 평론가님, 해당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짤막하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 내리겠습니까? 이거는 사건 자체는 범죄적인 사건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토론이라든지 발언을 통해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물리력을 행사를 했고 심지어는 감금 사건까지 일어났거든요.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때 완력을 통해서 최입의 당시 의원을 주저앉히고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사진들이 다 나와 있고 무려 6시간 동안 최입의 의원이 감금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나가야겠다. 그리고 소방을 불러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겨우 그게 해제가 된 거거든요. 6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네. 감금이라는 거는 판례도 있지만 중간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술집에 갔는데도 감금죄가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구역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면 그게 감금인 거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정치인이라고 해서 뭐 정치적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범죄적 성격을 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네. 참 굉장히 늦게 1심 선고가 6년 반 만에 내려진 거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거를 어떤 정치 행위다, 정치적인 사건, 이걸 왜 사법 영역까지 갖고 왔냐, 뭐 이런 표현까지 나경원 의원 쓰던데 그거보다는 어떤 범죄적인 요소에 네. 무게를 둬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김기흥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라는 공간에서 이거를 사법적인 재단을 하는 거 있어서의 재판부가 물론 이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지만 네. 의원직은 유지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수적 다수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수자들의 어떤 입장을 방어하는 논리가 일정 부분 물론 선진화법에 의해서는 폭력과 협박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죄가 돼야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판결은 시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또 민주당이 수적 다수에 의해서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6년 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할 때 재판부가 지금의 상황을 인식을 하고 정무적으로 판결을 했느냐 그걸 떠나서 지금 상황과 대비해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만약에 의석수, 그러니까 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이 나왔을 때 네. 지금의 민주당이 일방 독주를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무적인 것도 좀 저는 판단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고 쉽게 말해서 정치라는 공간을 과도하게 사법적으로 들이대서 결국은 소수자, 다수에 의한 일방적인 어떤 독주에 대해서 소수자가 제한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숨쉴 공간을 좀 주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판결 얘기까지 좀 해주셨는데 그 사건 자체 얘기하시다 판결 얘기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판결 얘기를 해볼게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 패스트트랙 사건 오늘 1심 선고됐습니다. 자, 6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 뭐 재판부는 증인만 50명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길어진 어떤 이유를 좀 설명하기도 했는데 자 1심 선고 결과 내용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오프닝 멘트에 어느 정도 얘기하긴 했지만 정리해 주시고 오늘의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워낙 피고인들 수가 많아서 제가 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주요 관계자 몇 그러시죠. 명으로 좀 네.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이게 크게 두 가지의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한쪽은 이제 형사법이죠. 뭐 감금이라든지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거에 대해서 선고되는 게 있고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게 따로 그러니까 보통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면 이거를 네. 합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선거법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라든지 국회법 같은 네. 경우는 따로 이거를 선고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의원직 상실의 기준이 일반 그러니까요. 법률이랑 따로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사실 이걸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뭐니 해도 네. 나경원 의원입니다. 진두지휘를 했기 예. 때문에 예. 이게 다 사실 오늘의 전반적인 공소 사실은 인정이 다 됐습니다. 인정 안 된 부분은 사실관계가 인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이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죄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네. 취지로 이제 그것만 부인이 된 거고 사실관계는 다 인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법률을 적용해서 판결 내리고 양형을 정하는 것인데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은 벌금 2천만 원. 그리고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네. 벌금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예. 참고로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을 하는 것이고 여타의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네. 경우에 네. 근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2년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징역 2년을. 네. 예,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의원직 상실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의원직 상실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그 당시에 최이배 의원 감금할 때 현장에도 있었던 송원석 원내대표도 기소가 됐는데 네. 각각 벌금 1,0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당시에 당 대표였었던 황교안 전 총리는 네. 각각 1,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뭐 나머지 현역 의원이기도 한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도 뭐 벌금 수준이 다 500만 원 이하 그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네. 그리고 또 다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부분 또 징역형이 아니라 금고형이 아니라 벌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들 포함해서 이장우 대전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 등도 다 일단 그 직을 상실하지는 않는 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는 묻되 유죄를 전부 인정했거든요.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어떤 국회 입법 활동이라든지 의사 진행 뭐 이런 것들을 방해했다. 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관심이었던 저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석 한석이 지금 아쉬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1심 판단만 보자면은 의원들의 의원직은 살려둔 셈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거죠. 저는 예. 이거는 양형 부당으로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고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짜맞추기 한 양형이었다라고밖에 평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회의 방해죄라고 했을 때는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사실 그때 사태를 돌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폭력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그런 사태였었고 권투 선수야 링 위에서 싸울 때 약조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주먹을 휘둘러도 처벌받지 않지만 국회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또 네. 특별히 법까지 선진화법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소수 인원이 우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행동이었고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걸 해제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이걸 봤을 때는 벌금형으로 치더라도 벌금형의 절반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것을 벌금을 400만 원 정도를 줄 일이면 그럼 앞으로 벌금 500만 원을 넘을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밖에 형사법적인 문제, 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따져보면 감금 같은 경우는 이게 양형이 네네. 그 일단 공동 감금입니다. 여럿이서 감금을 했기 때문에. 네, 더 세져요. 네, 원래는. 그러면은 네. 더 세지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감금죄 양형 형량을 정해놓은 것이 기본이 6개월 내지 1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을 했거나 단체가 다중의 위력을 보여줬을 때 이럴 때는 8개월 이상 심지어는 뭐 2년, 3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죄가 됩니다. 그나마 감금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참작할 범행 동기가 있어야 감경이 좀 되는 거고 감경이 되더라도 8개월까지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벌금형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금이라고 하는 그 범죄에 비추어서는 굉장히 너무 낮은 양형이다라고밖에는 평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기흥 대변인 이번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좋게 평가, 나쁘게 평가. 전 반반이긴 한데 반반이에요? 그나마 제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유죄를 얘기를 하지만 정치권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여지는 여지, 열어줬다? 여백을 좀 남겨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네. 우리가 왜 그때 그 사단이 났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공수처하고 그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두 개를 그때 집권 여당이 소위 말해서 같은 위성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야당이지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강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민주당의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공수처가 얼마나 편향된 수사를 했는지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고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게 없죠. 그만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게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된 게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수적 우위가 있다고 해서 다수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을 때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감금이냐 그리고 또 회의를 못 열게 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에서 말하는 폭력과 감금이라 한다면 어떤 거냐. 오늘이 11월 20일입니다. 이틀 뒤가 어떤 날이냐면 한미 FTA가 2011년 11월 22일 날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겠죠. 비준이. 그때 김선동 의원이 체류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게 진짜 유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지만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만큼 어느 정도의 어떤 여백의 미가 공간이 필요하는데 지금 의회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수적 다수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 정당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일종의 몸싸움과 물리력을 좀 행사를 했는데 이게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인데 이걸 가지고 이건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인가 거기서 말하는 폭력과 협박이란 부분을 어느 정도로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타이트하게 적용해서 네. 이 정도 소수 정당이 어떤 불합리한 어떤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 것을 모조리 의석수를 날릴 만큼 그런 어떤 형을 내린다고 하는 게 과연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모든 걸 재단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늘의 재판은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시그널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직까지 날리게 됐을 때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선 지금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하고 정권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에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준 어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법리적인 것도 보지만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왜 싸우게 됐는지의 여러 가지 맥락까지도 좀 본 게 아닌가. 종합적으로 봤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또 추가 질문을 먼저 김기영 대변인께 드리면, 자, 재판부는 불법 수단 동원해서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 저지하거나 국회 정상적 운영 방해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걸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판결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쟁점 법안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가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도 참작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이거를 지금 김기웅 대변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의 네. 정치적 저항한 거에 대해서 명분을 줬고 인정했다. 뭐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셈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예. 의도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때 의석수가 적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공수처라는 건 새로운 수사기관인데 그게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 공약이 돼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좌파 쪽에서는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방적으로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진짜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게임의 룰입니다. 선거법은. 근데 상대의 어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그 당시의 맥락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냥 보여지는 겉보기 등급만 가지고 이거는 감금이고 이거는 회의를 못 물리적인 열게 충돌만 했다. 가지고 그것만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없이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다. 네. 겉보기 등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김수인 평론가님 좀 반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패스트 트랙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패스트 트랙을 지정을 해도 상임이라든지 관련 위원회에 계류되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법사위에 계류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이 그중에서 제일 먼저 상정이 됐는데 그게 2019년 12월 초 정도였을 겁니다. 상정이 된 게. 그 사건은 2029년 4월 말에 있었거든요. 예. 자그마치 7개월 정도가 지나가지고 본회의에 비로소 올라갔다. 그 말인즉슨 패스트트랙의 안건의 통과를 의미하는 것조차도 아니라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고 나서도 협상은 가능한 것이고 사실 저는 오히려 그때 자유한국당이야말로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는데도 그냥 무작정 반대하는 그런 또 장외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게 일당이 밀어붙인 안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국회는 지금과 달리 여소야대였고 다당제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이걸 다 합의를 했던 그래서 더 이게 명분을 갖고 있었던 그런 안들이었거든요.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조금 국민들이 그 당시 많이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에 대한 논의는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고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더 낫다라고 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그거를 물론 저는 최선은 자유한국당까지도 동의하는 선거법 개정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한 당에 막혀서 논의 자체가 안 되고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막았단 말이죠. 나중에 장외 집회도 했는데 장외 집회는 그 당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럼 장외 집회를 해도 되고 뭐 국민들 상대로 캠페인을 해도 되는 일인데 몸으로 막아선 거는 이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판결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 그 요번에 피고인들 중에 그 이후의 선거에서도 몇 번 더 당선이 돼서 지금 또 현역이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말인즉슨 선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서가 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만약에 저는 국민의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고 나서 재판이 재개가 됐는데 어떤 것이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만큼의 국민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을 상당히 낮게 주겠다. 뭐 집행유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저는 이 판결문에 버젓이 정치적 논리가 등장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을 사법적으로 갖고 가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법에서 철저하게 판단해야 될 것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 버린 상당히 나쁜 판결이었다. 제가 어지간해서 어떤 판사가 판결할 때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또 판사가 공소사실은 다 유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보지만 이 양형을
짜맞추기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정치적 논리를 대입시킨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고 저는 2심에서 이것이 바로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은 거기 어떤 정치적인 요소를 포함시킨 게 이거는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아까 김기흥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정치 상황이나 이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본 것이지 거기에 어떤 정치 잣대를 들이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거는 계속 요 얘기 할 테니까 그 얘기는 이제 자기 대답에 포함시켜서 주시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냐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에 어떤 판단하는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항소 안 할 거라고 뭐 그렇게 기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검찰이 이것 때문에 아이고 뭐 대장동도 항소 안 했는데 우리가 이거 맞추기 위해서는 이것도 항소하지 말자 이런 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2심과 최종심은 일단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2심이나 최종심에서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짧게 김기흥 대변인부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그 이상으로 주기는 좀 힘들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가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쟁점 법안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분이 누구냐면 네. 사기특위위원 오신환 의원 그리고 또 권은희 의원이었는데 그때 의석수가 많은 쪽에서 그걸 강제로 사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리고 또 검찰이 얘기하는 것 쪽 보면 이게 절차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본인들 또한 이거를 일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있어서의 대화의 타협이란 부분을 절대 의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임시켰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이 문제의 어떤 닭이 먼저냐 아니면은 뭐 달걀이 먼저냐 그거에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여당 지금의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기소된 사람이 지금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어서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공소 취소해달라는 내용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댔을 때 그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또 국민의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민주당의 문제도 지금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계속 이게 맴돌고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어떤 유죄라는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로 그거에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네. 조심스러운 면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요게 이제 뭐 2심, 3심 어떻게 될지 요거 짤막히 짚어 주시면서 예컨대 나경원 의원은 우리의 정치적 한거에 대한 명백히 인정하고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평가를 자평을 했는데 자, 요런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플러스 이거에 어떤 정치적 파장이 있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 걸로 보세요? 이번 판결의 파장. 정치적 파장은 글쎄요. 일단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네. 1심 판결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선을 앞두고 뭐 어떤 사람은 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어 이런 말은 좀 힘을 얻기는 어렵게 된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나경원 의원만 해도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 선거권 문제, 피선거권 문제는 좀 현재로서는 자유로워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저처럼 또는 이제 뭐 다른 당처럼 또 반발하는 쪽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또 민주당이 수혜를 입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는 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은 국민의힘인데 이렇게 가벼운 형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지금 박범계 의원 등이 또 민주당 의원들. 예, 네. 마찬가지로 서울 남부지법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있을 것 같은데 그 판결에서도 물론 다른 판사가 판결을 하긴 하지만 또 연동될 수밖에 없다. 네, 좀 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의심이 드는 것이 이번에 판결을 하신 법관님도 네. 혹시 민주당 의원들까지 좀 신경을 써서 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낮은 형량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도 별로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 이
이 판결로 그다음 뭐 어떤 일당 독재로 독주할 네. 수 있는 이런 거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이런 그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마련했다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완전 허리우드 액션이죠. 그 스포츠 종목에 보면은 태권도라든지 뭐 펜싱이라든지 자기가 득점한 게 아닌데 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예, 본인이 맞은 건데 맞다가 자신이 때리기 전에 맞았기 때문에 그게 유효타가 아니고 오히려 실점에 가까운데 실점인데 그럴 때 막 승기 올린다고 내가 뭐 한 건 했다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다. 이번 판결은 명백히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를 한 거거든요. 네. 이거를 근데 참 두뇌 회전이 빠르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죄가 안 나온 것만으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나오실 때 바로 생각을 해서 의원직 상실 안 됐기 때문에 이 선고를 좀 우리의 판정승으로 해석 투쟁하겠다라고 하는 두뇌 회전은 굉장히 빠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네. 어쨌든 유죄 선고이다. 그거는 이제 왜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2심, 3심, 2심에서 반영이 될 게 이번에 판결 내용에 보면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사보임 문제 사실 이것은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매끄러운 과정은 아니긴 해요. 네.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로 그 문제가 결국에 거론이 돼서 그때 5대4 정도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에 판결문에도 그게 적시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심 판사는 그 정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해 준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건데 네. 근데 이거를 다르게 보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국회에서 몸싸움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서 보면 오히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여기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네. 2심에서 보통 1심보다 2심이 형량이 비슷하거나 낮게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 사안에서는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2심, 3심 전망은 아까 이제 김기웅 대변인 네. 하셨으니까 정치적 파장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저희 쪽 입장에서는 좀 오늘 판결이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박탈하게 됐을 때 수적으로 5명이 만약에 의원직을 박탈하게 되면 저희가 102석이거든요. 그러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27일 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네. 체포동의안 본인이 불체포 면책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 심사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뭐 기각을 200% 장담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인용이 됐을 때 그리고 오늘 국회의원 중에 뭐 몇 명이 의원직을 박탈하게 됐을 때는 이른바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내란몰이의 어떤 힘을 좀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소수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하면 좋죠. 그렇지만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견제받지 않았을 때 그게 자제되거나 절제되는 게 아니라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물리적인 어떤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서 이런 저항에 대해서 그게 실정법 위반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판단이 나오고 국회의원을 박탈하는 정도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물리적 저항이라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조금 폭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저는 그거는 뭐 사람인지라 만약에 이거를 유죄를 하고 박탈을 했을 때 의원직까지 박탈했을 때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폭주에 대한 어떤 면죄부 그런 걸 주는 게 아닐까에 대한 우려도 저는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판결에 그런 우려도 포함되어 있다는 김기웅 대변인 말씀이셨고요.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 정체가 시작되면서 곳곳에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가양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2차로에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일대 다소 혼잡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또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월에서 부천까지 정체인데요. 부천에 발생한 추돌 사고 때문입니다.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이후 인천 요금소부터 서인천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와 안성부터 5km씩 막히고요. 이후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시작된 정체 8탄 분기점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매송휴게소와 광명역부터 차 간격 좁혀지고요.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덕평과 동수원부터 정체고 군자 분기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법사위원 사이에 사전 조율은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원내 입장은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중에는 그 외교적인 순방도 우리 민생과 아주 대단히 직결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순방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기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기조 속에서 지금 국정조사 관련된 여야 간의 그 합의 노력도 그런 거의 연장선상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 기조는 우리 원내대표 단에서는 갖고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면 앞서서 민주당에서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서 이 사람들 강하게 징계해라. 어떻게 심지어는 평검사로 강등시켜라 이런 얘기도 막 했었는데 지금 좀 이렇게 신중 판단 모드, 검토 모드 가는 와중에 이게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세게 치고 나온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김병기 원내대표 뭐라 그랬냐면 협의 없었다. 이게 기자들한테 얘기했나 봐요. 뒷감당 법사위가 알아서 하든지 이러고 되게 불쾌감을 나타낸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이 또 치고 나갔다? 배경이 뭘까요? 일단 협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겠죠. 사실이 아니라면은 해당 위원들 사이에서 반박이 나왔을 테니까. 네. 이거는 결국에 이제 원래 좀 당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침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이런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라 네. 이미 좀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특히 법사위에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면 어떤 쪽으로 정해져? 우리 당은 이런 때 강경 대응이지. 이런 그 몰지각한 검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징해야지. 네. 예를 들어서 근데 네, 법무장관은 네. 법무장관은 항소 포기라는 이 민감한 사안이 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세게 징계했을 때 이게 득일까 정부 여당에 득일까 그렇죠. 실일까 이 생각을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이라든지 대통령 쪽 혹은 또 법무부 정부 쪽하고 조율을 해나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전권 송치 문제라든지 여기서 민주당 법사위원들하고 네. 정성호 장관하고 계속해서 이견이 노출이 돼 왔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일단 좀 지르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우리 한국 정치에 사실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의힘 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네. 강성 지지층의 향방은 이미 나와 있고 그쪽의 정서라든지 그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법사위에 주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법사위원들은 한편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우리가 강하게 나가줘야 좀 운신의 폭이 넓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런 행동들이 민주당의 당론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들고 또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더 곤란하게 만든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김기흥 대변인께는 제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르게 이렇게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묘하게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성과를 좀 거두려고 할 때마다 네. 법사위나 아니면 당 지도부나 이런 그거를 충분히 가릴 만한 이런 사안들이 이제 계속 튀어나오는데 요번에도 또 그거다 하고 제가 보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불쾌감도 그런 것도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법사위원들도 그거를 모를 분들이 아니고 다 머리 좋은 분들인데 왜 이럴까? 혹시 강성 팬덤에 너무 쫓아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번에는 그래도 대통령 외교 성과 좀 부각시키자 이런 것들이 자꾸 좀 뒷순위로 밀리는 거 네.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그런 토대를 만든 게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한테 계속 주입시킨 게 뭐죠? 검찰을 악마화했잖아요. 검찰은 뭐든지 해도 조작 수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약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톤 다운 시킨다고 했을 때 갑자기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나 아니면 강성 지지자들 예를 들어서 지금 법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했던 그 검찰을 악마한 부분에서 봤을 때 얘네들 조작 기소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강약 조작이나 시차를 두고 한다는 게 이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박이 돼요? 수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수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의 법사위원들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음이 콩밭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지방선거 있을 때 공천은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주고 더군다나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라고 하면서 대의원 1표하고 권리당원 1표를 갖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대통령실이나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강성 지지자들한테 휘둘리는 이쪽 사람만 과연 비판하는 게 맞는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본질적인 그 토대를 만든 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당을 어떻게 접수하고 비명 행사시키고 친명 횡재를 통해서 당을 접수하고 결국 사당화시킨 그런 것들을 추미애 그리고 뭐 서영교, 전현희 이 의원들이 다 본 거거든요. 일종의 성공 방정식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질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법무부가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했습니다. 단연 주목된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장의 박철호 대검 반부패부장 임명했습니다. 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비판했는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훈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동시에 항소 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권의 불의에 맞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집단 항명 중대 범죄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매도하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입니다. 자, 조폭 정권이라는 얘기까지 좀 강하게 장동혁 대표가 비판했는데 단순한 보훈 인사 넘어서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의 완성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또 항소 포기를 지휘한 사람을 이렇게 영전시킨 건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께 먼저 여쭤볼게요. 야당 비난 어떻게 보세요? 대국민 선전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전포고면은 국민들이 다 알 정도고 지금 다 들고 일어났겠죠. 근데 사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신 분은 아마 전임자들이 자리를 비우고 퇴직을 하면 자연스럽게 승진해서 거기에 올라갈 만한 분이었던 건 맞을 거라고 보여져요.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고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보훈 인사적 성격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항소 포기 과정에 개입을 했던 그런 검사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 검사장들이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2명인가
이제 그 사의를 표명을 하고 나가면서 공석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또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검사가 바로 승진했다. 이 점은 좀 보훈 인사로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그분을 승진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애초에 항소 포기 사태가 없도록 했었어야 된다. 좀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이 승진보다 문제인 거는 이제 그럼 그 18명의 검사장이 큰 잘못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나가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왔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민주당 이렇게 여러 명이 이름을 올려서 하긴 네. 했지만 예. 설명하라는 예. 취지였고 그게 그분들도 생각을 했을 때 요 정도 선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다 판단을 했다고 보여져요. 저는 민주당이 기억했으면 하는 게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 중에 하나인데 네. 예전에는 검찰청 법에 보면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라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개정이 되는 동시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상급자한테도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검찰청법에. 이게 노무현 정부의 업적입니다. 그러면 사실 검사들이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정도는 검찰청법에는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는 징계라든지 어떤 평검사 전보 이걸 논의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검찰개혁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네. 이 요번에 서울중앙지검장 된 박철우 지검장인가요? 이분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지 중앙지검장 시절인지 서울중앙지검에 범죄 수익 환수부가 새로 생길 맞습니다. 때 그 초대 범죄 수익 환수 부장이었다 그래요. 네. 저 화면을 보니까 윤석열, 박철우, 그다음에 한동훈 다 얼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근데 지금은 항소 포기에 직접 적극적으로 네. 관여했다고 또 지목받는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요번에 대장동 일당을 항소 포기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범죄 수익을 국가가 공인해 줬습니다. 깨끗한 돈으로. 돈 세탁을 해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범죄이익 환수 부장이었잖아요. 이 박철우 지검장이. 제가 볼 때는 범죄이익 세탁 부장으로 불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분명히 검찰은 존재 이유가 뭐죠? 나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잡아다가 수사해서 기소해서 공소해서 처벌하게끔 되는 거고요.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기회마저 박탈하는 거죠. 누가 좋습니까? 국민은 1도 좋은 게 없습니다. 좋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요. 또 김만배, 남욱 아주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내 거 동결된 거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있던 그 건물 관련해서 토지 관련해가지고 그걸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어떻게 보면 항소를 포기시키는 데 있어서 관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을 검사의 꽃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해서 누르라고 한 거잖아요. 이건 그렇다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에 대한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네. 저는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검사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느냐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인도 아니고 항소 포기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나의 수장이 된다?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저녁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이 자초됐습니다. 자, 다행히 승객 모두 구조됐지만 승객 246명이었어요. 임산부 포함해서 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 관련해서 김황균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 브리핑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동 조타가 안 되는 구간인데 이 이랑사나 인도네시아 조타수가 무슨 이유로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제 통역사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이랑사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아무튼 이게 저희는 이제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월호를 겪은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가슴 덜컥
한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김수인 평론가님 어떤 대응 방안 마련하면 좋을까요? 이번 선박 사고 같은 경우는 선박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네. 보입니다. 사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한 10년 넘게 세월호하고 비슷한 사고가 여러 선박들에서 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계속 점검과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항해사 와 선장의 잘못인데 사람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각별한 주의 조치 그리고 뭐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한다든지 근데 사실 그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면 기본적인 법칙으로 알고 계셨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뭐 사후적이긴 하나 일벌백계 하는 것이 네. 예,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이게 대변인. 개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이 정도 어떻게 보면 협수로에 진입을 했을 때 수동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네네. 그거를 알람할 수 있는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지 본인의 어떤 그 주의에 요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사고는 다시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런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 그런 것도 한번 다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스템 전반 점검하자는 두 분의 말씀이셨고요. 다음 질문도 짧게 여쭤볼 테니까 짤막하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완승 거뒀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정부 쾌거라고 이제 자평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 숟가락 얻지 말라. 오늘은 보니까 김민석 총리나 뭐 정청호 법무장관이 SNS에 한동훈 전 장관 잘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올렸는데 이번 상황 짧게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처음부터 정부에서 발표할 때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를 하지 않는 게 좋았을 거라고 한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정도.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는 거고 정 법무부 장관 그날 표정을 보면 좀 어정쩡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저의 추정이지만 정성호 장관 또 총리까지 나와서 발표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래도 좀 빠르게 대응을 해서 한동훈 전 장관 덕분도 있다. 이거 인정한 것은 되게 잘한 일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주당이었다면 좀 고도로 국민의힘을 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로 헛발질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한 건 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다. 근데 한 전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에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약을 올리는 게 더 한 전 대표를 지렛대로 해서 국민의힘을 약을 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렇게는 못하고 처음에 좀 숟가락 얹기라는 말을 듣게 된 거는 아쉬운 과정인 것 네. 같습니다. 김기현 대변인. 우선적으로 이제 정부가 5년이지만 국가의 어떤 큰 일을 봤을 때는 지속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UAE 가서 많은 걸 했다고 하는데 네. 본질적인 거는 이명박 정부 때 바라카 원전과 아크 부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 잘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한미 FTA를 이명박 정부 때 잘했고 그때 발목을 잡았던 게 네. 민주통합당과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예전에는 어떤 입장이었고 지금 집권을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담백하게 말씀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김기영 대변인께 먼저 드릴게요.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이후에 매일 1도씩 왼쪽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발언들을 보면 반대 방향으로 좀 네. 가고 있지 않나. 체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가 함께해야 한다 하면서 자칫 선거는 역시 중도층 끌어오기 싸움인데 네. 이런 부분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최근에 뭐 지지율 이런 것도 이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김기영 대변인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람과 한다 그게 아니라 예. 지금의 현실을 객관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적은 107명에 가지고 원내에서 싸울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떤 거였습니까? 내란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 당하고 세포돼서 구속까지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명절을 앞두고서 수갑 채우고서 했다가 풀려났습니다. 소년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지금 무도한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이 행태에 대해서 네. 과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전선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뭉치자는 게 방점입니다. 네. 예. 자, 일단 김수민 평론가님은 장동혁 대표의 우클릭 이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그거보다도 앞으로 지방선거에 어떤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저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래요? 봅니다. 뭐 아까 황교안, 이진숙 두 사람 예시를 드셨는데 사실 네. 그 사람들이 체포가 됐던 것은 출석을 계속 안 하니까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을 옹호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와닿는가? 국민들 중에 황교안 전 총리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한테 연대감이라든지 동질감을 느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네. 결국에 극우 세력하고 더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라도 국민의힘은 도저히 못 찍겠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분들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반길 만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한별이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6년 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엄마는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별이를 시설에 맡겼는데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두 사람. 아직은 엄마와 살기엔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기에 한별이는 더욱더 마음을 잡고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올해는 전교회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한별이.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별이가 큰 꿈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그동안 잔뜩 움츠려든 몸과 마음이 조금은 나아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4.6도로 평년보다 5도, 어제보다는 6도나 높은 낮 기온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 전국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지만 내일과 모레 일부 중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일교차가 그만큼 크겠고 당분간 전국 내륙에 서리와 얼음도 관측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세종이 1도, 파주, 춘천, 철원, 영하 4도, 대전, 대구, 광주 각각 2, 3, 4도, 부산 7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7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12도, 대구, 광주 13, 강릉 14, 부산 15도 등으로 대부분 평년과 비슷하거나 2, 3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건조주의보 발효된 동해안과 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할 텐데요. 게다가 강원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월요일에는 오늘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동해 먼바다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특히 동해안 중심으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이라서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에 빗방울이 예보돼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 강원 내륙, 충남 서해안에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10.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두 번째 순방국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집트 압델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 대학 연설에 나섭니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오늘 6년 7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26명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나경원, 송원석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 신안 앞바다에서 승객 246명을 태우고 좌초된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에 대한 해경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배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미국발 자동차 관세 여파로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5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 줄었습니다. 최대 수출국인 대미 수출이 30% 가까이 줄었는데 대미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을 벌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대상 학교의 33%가량이 급식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등 간편식이 제공됐습니다. 교직원 등이 긴급 투입된 돌봄 교실은 큰 차질은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세계 시총 1위 기업 엔비디아가 또다시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인공지능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앞서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찾아와서 엔비디아의 최신 칩 26만 개를 한국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AI 관련 취재를 해서 KBS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의 방송을 내보낸 성민수 KBS 기자와 함께 AI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민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재하느라고 힘들었겠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예. 최근 KBS 1TV 더보다 성민수 기자 프로그램 제목 보니까 트럼프와 젠슨 황 누가 세계 질서를 만드나 아주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이 방송 트럼프가 봤으면 좀 기분 나빴겠는데 여하튼 이 제목을 붙인 뭐 이유랄까 배경이랄까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방송은 그 2025 에이펙 경주에서 열렸죠. 이 정상회의 성과를 정리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KBS가 주간 방송사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에이펙 기간 경주에 내려가서 어떤 내용이 이제 있는지 어떤 논의가 오고 가는지 좀 지켜봤는데요. 네.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세계 질서의 패권은 누구 손에 달렸나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담아서 이제 제목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세계 무역 질서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실 에이펙이 개최되기 전까지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관심사였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었죠. 이런 일련의 회의와 그런 내용이 이제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런 내용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AI 산업의 발전. 네. 지금 이제 AI 혁명이라고도 하죠. 이게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석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취재 현장 가기 전에는 좀 펑퍼짐하게 이번 에이펙 전반을 한번 묶어보자 이러고 갔다가 보니까 이른바 기자들끼리는 야말한 표현을 쓰는데 그 핵심이 주제가 타픽이 AI 쪽으로 잡으면 훨씬 더 이게 그 스트롱 좀 힘있게 이게 프로그램이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초점을 몰아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취재를 해봤거든요. 잘 알고 이제 AI 취재는 아니지만 자, 경제 에이펙 막 내린 지 벌써 3주 지났습니다. 주요국 정상들이 에이펙 다녀갔지만 이번 에이펙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과연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꼽고 있어요. 젠슨 왕, 이재용, 정의선. 치맥 회동을 많이 꼽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단순히 와 저렇게 뭐 그 세계적인 CEO들이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저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AI 쪽으로 우리가 주제가 옮겨갔고 성민수 기자도 그런 식으로 쫙 주제를 잡아서 프로그램을 잘 만드셨는데 자, 이 질문을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젠슨 왕이 세계 질서를 만들 정도의 거물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 둘은 대립구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상황에서 대립구도는 아닌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미국이 흔들리는 패권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 세계 교역 질서를 바꾸고 여기에서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너무도 크게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뭐 수년 뒤에 끝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 발전, AI 혁명은 계속될 거고 젠슨 왕이 그걸 상징하는 사람이죠. 네. AI 혁명이 세계 패권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네. 부르는 이 미국의 패권 재현을 원하는 미국 사회의 상징이면 네. 또 다시 말해서 젠슨 왕은 AI 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이제 GPU 그래픽 프로세서를 그래픽 프로세서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흔히 하는 비유로 우리가 컴퓨터의 두뇌가 CPU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CPU가 이제 유능한 수학자, 유능한 수학 교수 한 명이라고 하면 네. GPU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푸는 학생 수백 명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칩셋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잡한 사고를 하기보다는 단순한 반복 계산을 엄청 빠르게 하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네. 그래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려고 속도를 높여주려고 도입한 거였는데 네. 이게 보니까 AI를 고도화시키는 과정.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죠. 네. 반복 학습을 하는데 이 GPU의 메커니즘이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딱 맞아 떨어졌군요. 네.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GPU가 이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된 거군요. 엄청난 수요를 누린 거죠. 네. 성민수 기자는 이번에 취재 과정에서 젠슨 왕 직접 만나셨나요? 제가 직접 만나진 못했고 그렇고요. 동료 기자가 만났어요. 동료 기자가 만나서 또 얘기도 들었을 텐데 자, 젠슨 왕이 15년 만에 한국 찾았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막 우길승천하던 하늘로 치솟아 오르던 그런 급성장하던 시기엔 한국을 찾지 않았다는 뜻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젠슨 왕이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젠슨 왕을 일단 먼저 네. 직접 본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그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기자들 앞에서 유연하고 삼성동에서 서울 삼성동에서 그 치맥을 회동을 할 때도 이렇게 농담도 하고 치킨을 직접 접시째 가져와서 나눠주기도 하고 네.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거 이렇게 하나씩 치킨 나눠줄 때 돈도 많은데 좀 큰 팩으로 좀 나눠주시 이런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되게 스스럼 없이 네.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 실제로 말하는 걸 봐도 굉장히 기자들이 봤을 때 제목 나오는
그러니까요. 제목 나오는 얘기를 잘하고요. 예. 경주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기자간담회는 사전에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촬영은 못하게 네. 일종의 한 반 비공개로 그렇게 열었고 그다음에 그 간담회를 오가는 과정에서 기자들 질문을 그 앞에서 좀 받았습니다. 네네. 촬영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네네. 그 촬영본을 제가 다 봤는데 네. 농담도 너무 잘하고 네. 거기 보면 뭐 한국에는 K-팝도 있는데 KFC 그러니까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도 있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을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찾은 이유를 좀 따져보면요. 네. 사실 엔비디아는 지금 그 시총 1위의 칩을 만드는 회사, 반도체 회사지만 네. 실제로 생산은 타이완에 있는 TSMC에서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주문 물량을 맞추려면 타이완 TSMC가 진짜 전략적인 파트너죠. 그래서 젠슨왕이 사실 본인의 본래 그 타이완 출신이기도 하죠. 네. 예, 예.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타이완이나 중국은 자주 오갔는데 한국은 자주 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죠. 이 AI 칩셋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공급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은 중요도가 그렇게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추세가 AI 프로세서의 승부처가 이 GPU 칩에도 달려 있지만 네. 이 앞으로는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메모리 강국 한국을 이제 중요시하게 된 거군요. 네, 네네. 최근에 이제 램을 여러 층 쌓은 HBM이라는 메모리 들어보셨죠? 네네네.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칩셋에 들어가는데 이러면서 우리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왔다고 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이제 비발성 메모리를 높이 쌓은 HBF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런 제품도 나올 거라고 하고 이 AI 승부처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니까 한국으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보고 이런 분석이 계시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젠슨왕이 뭐 우리나라에 GPU 26만 개 공급하겠다 이랬는데 GPU 26만 개면 잘 감이 안 와서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일단 우리한테 주는 26만 개가 네. 엔비디아 최신 GPU인 블랙웰 칩이라는 게 일단 의미가 있고요. 네네. 물론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한 장에 $30,000 정도 하거든요. 4천만 원 정도 넘죠. 네네. 지금 GPU를 가장 많이 공급받는 나라가 당연히 미국인데요. 단위가 좀 다릅니다. 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가 GPU 48만여 개 이걸 확보했다고 하고 네네. 그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메타도 35만여 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사실 한국에 주는 26만 개가 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으로 꼽히는 게 이제 중국이 사실 GPU를 직접 수입하진 못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이제 우회 경로를 통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고 실제로 그 다음은 이제 3위는 그것과 한참 차이 나는 영국,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네.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한 5만 개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추가로 주면서 총 양이 이제 한 26만 개 정도 되는데 이러면 이제 3위 싸움에서 좀 유의미한 경쟁력이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뭐 있습니다. 정부도 받는다 그러고 각 기업들 정부 한 뭐 얼마씩 받습니까? 또 5만 개씩 받는다는 것도 있고. 네, 네. 그 삼성전자하고 SK그룹 그다음에 현대차그룹이 5만 개씩을 받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많이 6만 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일단 클라우드 서버를 만드는 데 쓸 계획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반도체 생산 공정에 이걸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 반도체 공정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가상의 세계에 반도체 공장이랑 똑같은 공장을 짓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반도체 공정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웨이퍼를 실제로 쓰지 않고 공정을 한번 쭉 돌려서 네. 어디에서 불량이 많이 나고 어디에서 기계 고장이 날 수 있고 이런 거를 한번 다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곧 개선한 다음에 실제 공정에 들어가는 거라서 수율 같은 걸 상당히 높일 수 있죠.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이 이제 개개 로봇이 공정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맞물려서 쭉 스마트하게 돌아갈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네. 이런 것에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도 사실 AI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데 쓴다고 합니다. 네. 네네. 더 말씀하세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부가 한 5만 장 정도 또 따로 확보를 하기로 했는데 네. 국가 AI 컴퓨팅 센터라는 걸 만든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소버린 AI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소버린 주권 AI 인프라. 그러니까 그 소버린이군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주권을 갖고 이 클라우드 서버를 갖는 그런 모델인데 이제 공공 클라우드를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들, 연구자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빌려 쓸 수 있도록 네. 개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네이버가 현대차그룹하고 삼성전자 이런 데보다 더 많어? 뭐 이렇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에선 챗GPT나 오픈 AI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AI 산업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네이버 제외하고는 뭐 거의 제조업 그 기업들이잖아요. 미국과 우리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차이점은? 네, 젠슨왕이 이번에 기조연설을 하면서 또 네. 이제 간담회에서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이제 수차례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쓰고 있는 AI는 챗GPT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본다거나 뭐 챗GPT도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네네. 검색이나 장문, 그다음에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AI를 좀 더 확장해서 로봇,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공장에서 뭐 로봇을 이용한 자동 공정 이런 것도 휴머노이드를 직접 이제 공장에 투입한다거나 네.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거나 이런 이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걸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그게 좀 더 고도화됐다든지 이런 우리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네. 예. 그게 이제 완전히 AI 기반으로 네.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네. 젠슨왕이 생각하기에 그 피지컬 AI를 구현하기에 최적의 국가가 한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지금 제조업 기반이 완전 붕괴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한테 계속 이제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런 피지컬 AI를 구현해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죠. 우리 가전산업 강국인 점도 많이 가만히 됐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반도체도 그렇죠? 있고 반도체도 이런 있고. 다양한 제조업 기반에 네. 시험해 볼 수 있고 실증해 볼 수 있는 이 환경이 좀 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한국에 대한 이 젠슨왕의 그날 얘기 이렇게 발언들을 쭉 보면 한국에 대한 기억이 좋아요. 네, 이건희 회장 얘기도 하고 이건희 회장의 편지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초고속 인터넷망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때 와 놀랍지 않냐고 그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야 이건희 회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또 한 번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의리 때문에 오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석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업적인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왔다 이게 주가 될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유튜브에 올린 일명 한국 헌정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한때 또 삭제됐다고 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그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영상인데요. 네. 우리 산업화 과정을 이제 한 1분여 정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로 대표되는 우리 PC 게임 문화, 그다음에 프로게임 리그 이런 것도 보여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K컬처 한국의 골든 에이지, 그 황금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면서 네. 이 AI 혁명에 엔비디아, 한국의 AI 혁명에 엔비디아가 함께할 거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젠슨왕 기조연설에서 한번 틀었었고요. 네. 경주에서 한번 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죠. 그런데 이게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비공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침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엔비디아 블랙웰 칩셋을 미국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겠다. 아, 그 기자들한테 뭐 비행기 아닌가 뭐 거기서 그 얘기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젠슨왕 지금 26만 개 준다고 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진짜 한국에 다시 안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추측이 나왔죠. 우리 한미 정상회담도 사실 팩트시트도 굉장히 늦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설마 이 엔비디아의 공급 계획도 물거품이 된 거 아니야? 이런 비관적 예측이 있었는데 그래도 며칠 지나고 보니까 네. 트럼프의 말은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도 다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일부 사진이나 영상에 수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 네. 이거는 이제 추정인데요. 예.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도저히 안 나와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예. 뭐가 다르냐? 도대체 네. 뭐가 다르냐는 챗 GPT도 잡아내지 못했는데 네.
아마 뭐 초상권 문제나 아니면 뭐 거기 들어간 영상의 저작권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왔어요. 좀 수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게 합리적인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챗GPT도 추측을 한 그런 대답을 해줬고, 자 지금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중동, 유럽 국가들도 AI 투자 이제 큰 폭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큰 방향은 AI로 간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방향으로 가는 것과 AI에 투자하는 금액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뭐 단기간 내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마침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렇죠. 예. 분기 매출이 사상 최고치도 경신하고 그랬는데 이 영향으로 오늘 증시는 좋았는데 네. 최근 한 일주일을 보면 미국의 기술주들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이 AI 관련 기업주들이 그러니까요. 주가가 좀 조정이 있었어요. 이른바 AI 거품론이었죠, 그게. 그죠? 네, 예, AI 예. 거품론이 좀 힘을 받았죠. AI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네네.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건데 요즘에 이제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발표를 하는 걸 보면 기본이 뭐 몇 조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웃을 정도로 예. 큰 규모가 많은데요. 전에 없는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실물 경기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도 그렇지만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데도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배경을 보면 AI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신러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으로 계속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네. 이 흐름에서 며칠이나 또는 이제 몇 개월 뒤처지는 게 몇 년이 흐른 다음에는 엄청난 격차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예. 네, 국가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미래의 인건비다. 네. 미래 AI가 인건비 지출 그러니까 네. 사람의 고용을 줄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요. 자, 워낙 글로 가는 추세니까 뭐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이게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 플러스 미래 인건비를 미리 지급하는 거다. 어차피 이게 고도화되면 좀 일자리를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니까 바로 그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특히 저보다 더 젊은 우리 성민수 기자 입장에서는 AI가 내 일자리 대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라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AI가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대체하고 AI가 더 고도화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일자리를 혹시 잃게 되고 여기에 대한 좀 전망 섞인 분석 같은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네. 2013년에 발표된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에 702개 정도 되는 700여 개의 직업 가운데서 고용의 한 47% 정도가 위험하다. 47%면 거의 절반에 가깝죠. 네네. 하이 리스크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직업 전체가 자동화된다는 가정으로 다시 이제 OECD에도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직업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 업무 단위로 재계산을 해보니까 일자리의 한 9% 정도가 위험하더라.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네, 그런 분석이 또 이제 2016년에 나왔습니다. 또 반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없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네, 물론이죠. 그렇죠? 예. 새로운 AI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 기반 설비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는 네. 우리가 생성형 AI 지금의 이제 챗GPT 같은 AI가 보편화되기 전의 얘기였습니다. 네네. 이게 생성형 AI가 나온 다음에 전망들이 보면 좀 더 비관적인데요. 더 비관적이에요. 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업무의 한 4분의 1 정도가 완전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이다. 그 다음에 전 세계 고용의 3분의 2는 어떤 식으로든지 AI에 노출될 거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저 기자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자직도 사실 위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저는 제 동료들이랑 좀 재밌는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게 어떤 거요? 생성형 AI로
기사를 쓰라고 시켰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쓸 수 있나. 아 그래요? 어떻게 이런 걸 나와요? 시켜보긴 하거든요. 좀 숫자를 넣거나 이런 단순한 것들은 네. 제 기사를 머신러닝을 잘 시킬 경우에 오. 그 학습을 좀 한 경우에는 제가 쓰는 문체대로 진짜 좀 쓸 수는 있는데 그래요. 장문까지는 안 되고 아직까지는 좀 짧은 그렇군요. 뭐 문장이나 문단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불쾌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이걸로 아니 정말 한번 해가지고 데스크한테 기사 보내보고 데스크가 성민수 기자 오늘은 기사가 좋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또. 어떤 그런 네. 점이 들 때도 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 관계상 한편으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하면 우리가 와 전력 소모량이 상상을 초월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뭐 지금 지방에 데이터 센터 설치하자. 자 세계적으로 일단 보면은 이게 AI 수요에 맞춰서 어떤 각 국가들이 전기를 제대로 확보하는 계획들을 잘 실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네네. 2030년 5년 뒤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한 50기가와트 정도가 될 거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2035년에는 이게 한 8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쓰는 게 한 30기가와트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년 뒤에 20기가와트가 늘어나야 되는데 네. 이 단위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초대형 원전 우리가 이제 구리 같은 데 짓는 고리 같은 데 짓는 그 초대형 원전 한 기가 1기가와트예요. 네네. 원전 20기를 5년 안에 지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네. 중국의 딥시크가 선을 보이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렇죠. 이게 중국의 전력 문제가 결국에 발목을 잡을 거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GPU가 사실 전기를 좀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나서 이걸 냉각시키는데도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AI의 승부처가 전력 확보가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력 관련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어때요? 좀 중장기적인 대책 지금 잘 마련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지금은 전력 상황이 좀 좋은 편인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방의 데이터 센터들을 좀 설치를 해서 그렇죠. 지역에는 아직 그 지역에 전기가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전남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강원도 동해에도 좀 전기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전력 부분에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린다면 전력난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다. 원전이라든지 전력망 부분에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약간 세계 시장을 조금 개척하는데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게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트렌드가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거니와 AI 투자 문제가 맞물리면서 지금 다시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네네. 과거에 원전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국이 있었지만 지금 실제로 원자로를 만들어서 원전을 건설하고 네.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랑 프랑스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한국, 프랑스 정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그 뭐 직접 원자로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한 큰 기회가 될 거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정민수 기자 얘기 많이 들었고 우리가 이 그 얘기 처음 시작할 때고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세계 경제 질서, 세계 질서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미국과 중국 세계 양강이 이제 패권 다툼 벌이고 있고 또 세계 무역 질서 이게 이제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뭐 중장기적인 어떤 먼 미래, 비교적 먼 미래 AI가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는데 핵심 역할을 할 걸로 보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 걸로 보시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주세요. 그 미국이 이제 제조업이 붕괴됐다고 하죠. 그래서 네네. 이걸 되살리려고 통상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계기를 좀 생각해 보면 그 2000년대 초반에 닷컴 열풍이 꽤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연결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은 사실 뭐 그 이후에 빅테크가 나왔죠. 애플, 그렇죠. 아마존, 뭐 구글 이런 기업들 위주로 국가가 돌아가고 제조업은 다 다른 나라에 맡기는 식으로 굴려서 네. 결국에는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게 닷컴 열풍이었는데 네. 인터넷
시대였죠. 그렇다면 AI는 지금 닷컴 열풍보다도 오히려 산업을 훨씬 더 많이 바꿀 수 있을 거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네. 이 산업 자체를 바꿨을 때 그러면 이제 AI의 국적은 어디인가, 서버의 물리적 위치를 국적으로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주권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교역 질서도 거기에 따라 다 바뀔 수 있죠. 사실 이 통상 질서의 그 시대의 패권을 누가 가져갈지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뭐 우리가 희망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좀 여기에서 밀리진 않았으면 좋겠죠. 이게 이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노력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들었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우리 성민수 기자가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면, 이 취재하시면서 좀 이런 거 느낀 거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추가 취재 같은 것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세요? 어떠세요? AI 산업은 앞으로도 좀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2005년에 에이펙을 열었는데 그때와 2025년에 우리는 좀 위상이 다르잖아요. 네.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우리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 있을지는 지금 AI 투자 이런 데도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민수 KBS 시사제작국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네, 정부는 지금 고환율 흐름을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네. 구조적인 흐름으로 좀 보고 있는 건데요. 최근 서학개미 열풍이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상당히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커졌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원화 가치가 절하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맞습니다. 예. 정부는 이런 흐름이 원달러 수급에 부담을 주고 환율의 불확실성을 좀 확대한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구윤철 부총리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좀 바로잡기 위해 국내 증시로 자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머무는 소액주주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말한 건데요.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국내 자금의 체류 기간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특히 내년 중에 빠르게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세제 보완이 아니라 자본시장 체질을 바꾸는 정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세제 혜택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네, 정부는 과거에 시행했다가 일몰된 제도를 다시 참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 특례가 있는데 네.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을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시는 액면가 3천만 원 이하 배당을 아예 면세해줬었고요. 1억 원 이하는 5% 세율만 적용했었거든요. 이 제도는 2010년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폐지가 됐는데 정부는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ISA 비과세 혜택 확대도 주요 검토 대상인데요. 현행 ISA는 3년 유지 시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 수익은 9% 분리과세가 되는데 여당에서는 가입 기간을 3년이 넘을 때마다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법안과 기존 제도를 함께 검토해서 장기 투자자에게 더 눈에 띄는 혜택을 주는 방향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상황에 대한
분석도 또 내놨습니다. 뭐라고 분석했고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네, 정부는 지금 고환율을 달러 부족 현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해외 투자 증가, 기업의 외화 수요 확대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지금 달러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귀해졌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구은철 부총리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환율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수출 기업 등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협의해 원화 환전 시점이나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조금 더 과감하게 원화로 환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게 보도의 핵심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면 보복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정확히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스 그리어 대표가 이런 경고를 반복했다라는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양국 간 합의한 디지털 규제 관련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법안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정책에 대해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인데 네. 이 법이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나 유럽연합을 상대로 실제로 활용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도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압박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론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구글, 애플, 메타 같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라고 주장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윤슬기 기자가 지금 말한 미국이 거론한 무역법 301조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또 한국에 실제적으로 어떤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법안인데요. 이 법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는다라고 판단하면 미 행정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네. 조사 결과 부정적으로 나오면 관세 부과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자주 사용했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이 법안을 활용했습니다. 네. 또 유럽연합이 구글에 과징금을 물렸을 때도 301조 조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런 전례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향한 이번 메시지도 단순 압박 이상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뭐 관세 안보 이런 그 한미 간의 협상 결과 담은 이제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제 기억이 맞다면 디지털 관련 문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문구였죠? 그게? 네, 양국이 공개한 말씀하신 공동 팩트 시트에는 중요한 이 내용이 포함이 됐었는데, 디지털 관련. 네, 네네. 우리나라와 미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네. 여기에는 망 사용료 문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치 기반 정보, 재보험, 그다음에 개인 정보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문구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디지털 주권을 제약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자국 규제권이 미국의 요구로 제한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합의문에 이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 제기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냐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요.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체납했어요? 네, 바로 체납액이 25억 5천만 원인 건데요. 세금 납부하지 않은 액이? 맞습니다. 와. 행정안전부가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최은순 씨의 체납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겁니다. 최 씨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분야에서 네. 개인 신규 체납액 1위에 올랐는데요. 1위에 올랐어요? 네, 이번 명단에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만 명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뭐 지방세 9천 명, 행정제재 부과금 1,400명이 포함됐는데요. 최은순 씨의 체납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그 근거입니다. 최 씨는 과거 성남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당시 중원구는 실명법 위반 혐의로 27억 원대의 과징금을 최 씨에게 부과했습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부과금 납부 의무가 확정된 겁니다. 네. 이번 체납 문제 외에도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혐의 때문인지 이 부분은 짤막하게 어떤 혐의입니까? 네, 특검이 김 씨에 대해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인 건데요. 네. 이 신문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원장이 보낸 당선 축하 카드를 내가 찢었다라는 취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 혐의로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어요? 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요?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기존 수사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가능성도 낮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네. 이번 결정으로 김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검 수사팀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더 확인할 방침이고요. 네. 공흥지구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 주변 증거물 관리 문제를 계속 추정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가봅니다. 2026학년도 수능 국어 17번 문항을 두고 현직 교수인 철학자기도 해요. 현직 네. 교수가 정답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확히 이거 무슨 논란입니까? 네, 해당 문제는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을 다룬 지문을 읽고 네. 갑과 을의 논쟁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였는데요. 수험생들은 두뇌 의식이 스캔돼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경우를 가정한 뒤 네.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이 동일한 인격인지를 판단하는 갑과 을의 주장을 비교해야 했습니다. 네. 평가원이 공개한 정답은 3번이었는데요. 그 답은 칸트 이전 견해라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 인격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갑의 입장은 옳지 않다라는 선택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충형 포스텍 교수가 이 선택지가 지문과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네. 이 교수는 지문 내용만 따지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갑의 입장이 오히려 옳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지만 반면에 입시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출제 오류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나온다는데 그렇다면 평가원은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철학적 맥락을 깊게 따지면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한 건데요. 출제 오류는 사실 지문만으로 정답 도출이 불가능할 때 인정이 되는데 이 문제는 그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라는 분석입니다. 평가원은 이번 문항을 포함해서 600건이 넘는 이의 신청을 접수했거든요. 네. 문항별 분류 작업과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오는 25일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단독 기자입니다. 우리 스포츠국의 이무영 기자. 내년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매스 스타트 경기에서 우리나라 박지우 선수가 금메달 놓쳤습니다. 근데 이게 심판의 오심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정말 황당한 일인데 네. 지난 17일 날 이제 미국에서 국제 빙상 경기연맹 스피드 스케이팅 부분에 네. 이제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이제 매스 스타트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네. 한꺼번에 출발해서 네. 4바퀴, 8바퀴, 12바퀴. 한 글자로 하면 때로. 네, 때로. 네, 가서 4바퀴, 8바퀴, 12바퀴 또 16바퀴째 1등으로 들어오면 그 차등에 따라 점수를 주는. 그러니까요. 그다음 나름대로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전략을 구사하며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면 보통 이런 레이스 경기에선 종을 쳐줍니다. 육상이든 네. 이제 빙상이든. 그런데 2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종을 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조절을 아까 전략적으로 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2바퀴 남아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갑자기 종을 치니까 선수들이 막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겠죠. 한 바퀴 남았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뒤쪽에 쳐져 있던 선수들은 그걸 놓쳤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선수들은 뭐 계산을 다 했을 거예요. 아, 지금 15바퀴고 16 국가대표쯤 되는데 그 바퀴 수를 헷갈린다는 건 좀 드문 경우거든요. 드문 경우인데 또 종은 울렸으니까 착각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5바퀴 만에 들어온 순서의 선수가 세레모니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경기장이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박지호 선수를 포함한 많은 선수들은 침착하게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심판들이 경기 판정을 어떻게 했냐면 15바퀴째 경기를 갖고 판정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바퀴 그냥 줄여가지고 판정해버린 거예요. 네. 자기네가 종 쳤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명백해졌냐면 국제연맹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5바퀴를 가지고 판정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16바퀴 경기인데 15바퀴 만에 판정을 했기 때문에 심판의 오심이잖아요. 예. 심판이 경기 운영을 적어도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뒤엎기는 힘들어요? 네, 그 사실 원래 이렇게 되면 재경기를 하거나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네. 그 뭐 1차 경기고 남은 경기도 6경기 있고 여섯 하니까 경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바꾸자 그냥 이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정말 내년 동계올림픽을 앞둔 동계올림픽 그 선발전을 겸한 대회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이거는 그 월드컵 축구 예선전에서 어이없는 저 심판을 본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후반 35분에 휘슬을 휘슬 불어버리는 불고 경기. 막 가가지고 역전시켜야 되는데 끝이야 뭐 할 수 없다 휘슬 불었으니까 이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연맹도 타격을 입었고 또 우리 이제 빙상경기연맹도 항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런 상황에서 피해는 선수들이 입게 되죠. 나름대로 6개 대회에서 어떤 대회에서는 어떤 성적을 거두고 그래서 예를 들어 1, 2, 3차 월드컵에서 나는 출전권을 확보할 거야 했던 선수들은 이번에 굉장한 차질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뭐 국제 빙상경기연맹 올림픽을 앞두고 체면을 제대로 구기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제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 가나 1대0 승리 거두고 올해 A매치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승리 거두고도 이거 좀 찝찝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가나는 이겨도 많이 이겨야 되는 그렇죠. 게임이었죠. 예. 뭐 이제 가나를 우리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수 아래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피파 랭킹은 22위고요. 네. 가나는 70위권에 있는 팀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손흥민과 같은 팀에 있었던 쿠두스 선수라든가 본머스의 세메뇨 같은 네. 한마디로 그 빅리거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안 나온 2군이나 다름없는 팀이었단 말이죠. 적어도 1.5군의 팀인데 홍명보 감독 특유의 전술 부족을 보여줬죠. 3백을 활용했는데 네. 후방 빌드업도 제대로 안 됐고 공격도 매끄럽게 되지 않으면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있고 이강인 선수가 있고 이런 한마디로 우리 공격수들이 거의 다 있는 상황에서 전반에 유효 슈팅이 단 한 개에 그쳤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격 루트를 제대로 뚫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사실 골 상황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과감한 크로스 그리고 이태석 선수가 정말 공간과 위치 선정을 잘하고 헤딩을 넣었잖아요. 쇄도했죠. 네. 영어로는 러시. 근데 그런 상황을 잘 만들어낸 건 어떻게 보면 전술이라기보다는 개인기였고 네. 또한 그 다음에 이제 후반 들어와서 황희찬 선수가 PK를 얻어내고도 넣지 못하는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경기감이 약간 좀 무뎌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무엇보다도 아까 유효 슈팅 한 개에 그치면서 미드필드 라인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됐어요.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럴 때 이제 홍명보 감독은 다른 선수들이 들어오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조합을 찾거나 어떤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뭐 플랜 A는 뭐 항상 뭐 작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플랜 B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은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경기를 끝나고 나니까 가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같이 이제 평가전을 먼저 했었잖아요. 일본은 굉장히 강한 팀이고 가나와 한국은 약간 좀 부족한 듯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하고는 격차가 크고 우리가 오히려 피파 랭킹 70인 가나 그것도 주전에 몇몇 선수들이 빠진 1.5군 내진 2군 팀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버리게 되면 우리 축구 팬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내용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브라질전 이후에 사실 관중이 줄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파라과이전에서 2만 2천 명이 왔다고 했는데 이번엔 그보다 조금 많았어요. 3만 3천 명인데 6만 4천 명 이상이 찾을 수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그것도 국가대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마지막 A매치에 팬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뭐 다만
이번 경기를 이김으로 해서 피파 랭킹 22위를 유지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중요하죠. 네, 포트 2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그룹 B에 속하게 돼서 강팀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기회는 잡았거든요. 다음 달 6일에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조추첨이 있게 되는데 네. 그 조추첨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우리 대진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죽음의 조에 속하게 될지 아니면 조금 나은 조에 속하게 될지. 근데 아무튼 여러모로 보면 본선 7개월을 앞둔 홍명보는 뭔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그 경기 거의 끝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봤는데 가나가 한 골 넣으려고 막 덤빌 때 네. 1대1 대결에서 자꾸 지더라고요. 그리고 네. 가나 선수들이 좀 발이 빠른데 그거 따라잡지 못하고 그래서 조직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전 국가대표 골키퍼 김영광 선수가 쓴소리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김영광 선수는 선수 때부터 봐왔고 또 이제 볼런티어라고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분 아니에요? 예, 잘 안 하고 저게 좀 수줍게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는 타입이에요. 네, 네, 그런데 자신의 채널에서 본인 평소 같지 않은 약간 쓴소리를 했는데 네. 이대로 월드컵에 가면 탈탈 털린다. 그 한마디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내주게 되면 세 경기에서 10골 이상도 내줄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합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거는 뭔가 뭐 전체적으로 경기를 조율한 홍 감독에게 향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그나마 골은 넣었고 골은 이강인 선수가 거의 떠서 먹여주고 소화까지 시켜준 거다. 예. 그리고 이태석 선수가 잘 달려 들어가지 않고 이강인의 킥이 평소가 좋지 않았다면 뭐 이건 굉장히 답답하고 네. 뭐 전체적으로 팀 컬러가 없는 무색이고 뭐 투명색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좀 이제 꼬집는 소리는 손흥민 선수도 답답했을 거다. 네. 공이 와야 뭘 할 텐데 원하는 곳에 공이 정말 제대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나 코치진이나 선수들 모두에게 쓴소리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새겨 들어서 다음에는 색깔을 좀 갖춰야 되겠고 네. 손흥민 선수가 움직일 땐 내가 거기다 공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또 감독의 입장에서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사실 3경기 10골 이건 굉장히 정말 치명적인 수사일 수 있습니다. 네. 쓴소리가 약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국 48개 나라 가운데 42개 팀 가려졌습니다. 유독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국가들 좀 꽤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좀 소개해 일단 주세요. 그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 퀴라소라는 데가 이번에 월드컵 본선에 가게 됐는데요. 네. 총 인구가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이 있는 팀에서 물론 이제 그 북중미에서 열리다 보니까 멕시코, 카나다, 미국이 이제 빠진 상황이긴 한데요. 퀴라소가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이티도 이번에 진출을 했어요. 네. 근데 74년 이후에 52년 만이라고 하는데 아이티는 사실 뭐 깽단 폭력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자국에서 훈련하기도 어려웠다 선수들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출을 했고요. 뭐 이렇게 작은 나라다 보니까 아프리카 서안에 작은 섬나라가 있는데 네. 까보베르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 60만의 작은 섬나라인데 이번에 진출하게 됐고요. 뭐 선수로 보게 되면 맨시티의 확실한 스트라이커 홀란 선수가 이번에 노르웨이를 이끌고 노르웨이. 예. 이제 그 금발의 장신이죠. 예,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월드컵의 데뷔 무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놀랍네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 네, 그런데 노르웨이가 28년 만에 가서 이 선수가 처음 이제 데뷔를 한다고 하는데 네. 기대가 모아지고요. 또 이제 포르투갈의 가장 유명한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월드컵 예선에서 무려 41골을 넣었대요. 굉장한 기록을 세운 선수인데 과연 본선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그리고 네. 이제 그야말로 얼마나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지 지켜보는 모습이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여자 배구는 제2의 김연경으로 불리는 손서연의 등장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손서연 어떤 선수입니까? 제2의 김연경 같은 선수입니다. 그래요? 그냥 거의 벌써 그 차세대 김연경, 제2의 김연경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녀요. 나이 어리죠? 네, 중학교 3학년 선수입니다. 이제 16살 기대가 이하 크네요. 이제 네. 아시아 선수권 대회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준결승에서 일본을 만나서 34점 그리고
결승에서 타이완을 만나서 혼자 30점. 그래서 이번 대회 합쳐서 혼자 141점을 득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성기 때 김연경 선수처럼 혼자 주면 다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키도 이제 181cm 아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클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선수가 무엇보다도 좋은 게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김연경 선수 식빵 언니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선수를 이끌고 가는 우리가 흔히 뭐 하드 캐리 한다고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선수가 그럼 리더십 자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을 처리하는 능력에 감각이 있다 그래요. 강할 땐 강하게, 약할 땐 약하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뭐 배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벌써 받아요. 경기할 줄 아는 선수라는 의미인데 경예중학교 졸업하게 되고 이제 선명역으로 진학할 예정이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잘 성장을 하게 된다면 김연경 선수가 데뷔하자마자 프로 무대를 한번 뒤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서연 선수가 한번 그 흔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정말 제2의 김연경을 넘어서 한국 여자 배구를 대표하는 손서연이라는 선수가 성장하게 될지 지켜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손서연 선수 큰 기대 갖게 합니다. 자, 프로야구 FA 시장에선 KT의 강백호가 한화로, 기아의 유격수 박찬호가 두산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어요? 네. 사실은 강백호 선수는 KT에서 굉장히 잡으려고 노력을 해서 잔류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미국 진출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바뀌어서 하나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버렸군요. 네, 그래서 4년 약 100억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최고 대우거든요. 근데 한화가 사실 그동안 FA 시장에 좀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뭐 엄상백 선수 그랬고 심우준 선수 뭐 좀 그랬고 그런데 강백호 선수를 데리고 가면서 지금 노시환, 문현민과 함께 막강 타선을 구축한다면 내년에는 정말 올해 마운드에서 이어서 타선도 막강할 것 같고요. 두산은 전체적으로 내야 수비가 흔들린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기아의 박찬호를 영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야 수비도 좋고 공수에 걸쳐서 굉장히 빠른 그리고 한마디로 뭐 이름만큼 해내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그 두산의 그 내야를 탄탄하게 갖추게 하면서 두산야구 굉장히 헛스루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자, 키움은 2차 드래프트 전체 1순위 한화 내야수 안치홍 지명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안치홍 선수가 사실은 아까 한화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부상 때문에 별로 꽃을 피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 타율이 1할 7푼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부진했지만 경험이 풍부한 선수거든요. 키움의 입장에서는 뭐 김하성 선수 내보내고 또 이정우 선수 내보내고 그다음에 많은 선수 이탈한 상황에서 경험이 많은 안치홍 선수를 데려다가 내야의 안정을 기대하면서 뭔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드래프트를 보게 되면 욕심나는 선수들을 빨리빨리 제때 데려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다음에 내년 프로야구 올해 못지않게 치열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끝으로 주말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거 있습니까? 여자 프로농구 이제 KB하고 BNK인데요. BNK는 지난해 우승팀이고요. KB에는 한국 여자 농구의 자존심 박지수 선수가 컴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왕중왕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올 시즌 첫 맞대결입니다. 토요일인데 4시 경기거든요. 그것도 한번 기분 좋게 보시면서 여자 농구의 묘미도 한번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하지만 하고픈 일이 나가고픈 길 해야 할 일들까지